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도 사실은 근대예요. 근데 더 구체화하면 20세기적 어떤 삶의 방식이나 세계관 이런 걸 이제 총칭하는 말이고, 정확하게 얘기하면 1894년 가보년,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이네요.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어떤 이 지축이 막 흔들리면서 서구가 도래해서 1907년쯤 돼서 이제 근본적으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모더니즘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삶을 기획하는 이제 이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. 이거를 이제 총칭해서 근대, 근대성 이렇게 말하고,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화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. 이 화폐를 만들려면 노동, 그래서 노동이 아주 중요한 이제 가치가 되고, 그 다음에 화폐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품을 소비하면서 이제 쾌락을 뭐 누리고 즐기고 뭐 이런 걸 이제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식의 이제 표상들, 이런 게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쓸 때는 고전 문학을 했으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를 주로 공부를 했어요. 그러면 18세기, 19세기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? 이게 되게 궁금하죠. 그래서 거기 이제 1894년에서 1910년 사이, 요걸 이제 근대 계몽기. 근데 그 자료를 한 4, 5년 너무너무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자료는 옛날 고전처럼 뭐 문집이나 역사 자료가 아니고 신문이 다. 독립신문, 대한매일신보, 뭐 그다음에 뭐 만세보, 황성신문 이런 건데,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이 근대 계몽기의 아주 핵심적인 매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양이 어마어마한데, 그걸 이제 통독하다가 그때 뭐 이 어깨가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못 쓸 정도로 그걸 보고 이제 이 자료 입력 같은 걸 많이 했어요. 근데 그만큼 재밌었어요. 그래서 뭐 계몽가사집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근대 계몽기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제 굉장히 놀란 거는, 지금 21세기에도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그때 다 시작됐다는 거. 그걸 알고 여기가 기원의 장이구나. 여기를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살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자료 읽기를 바탕으로 해서 근대성 탐사하는 작업을 막 하기 시작했고, 그때 또 니체나 푸코에 의해서 서양 근대의 계보학 이런 게 또 많이 90년대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근대성의 계보학 이제 이런 거를 좀 아주 독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서양 근과는 다른 방식의 한국의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 이런 거를 시도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근대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기차와 함께 시작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광산촌에서 살아서 아는데, 일단 산과 산을 뚫어서 기차를 만들어야 돼. 그러면 이제 거기 뭔가 이제 생산 기지가 생기는 거죠. 그러면 기차가 들어오면 공간과 시간이 균질화돼요. 그러면 다 속도만 남는 거예요. 그 설국열차에서 계속 앞을 향해 가는 거. 무조건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.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.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균질화된 시공간에 어떤 이제 척도가 생겨요. 중세하고는 다른 종류의 척도. 그러면 중세는 이제 자연과 인간의 감흥 이런 게 정치에도 중요하고 뭐 먹고 사는 데도 중요하고 생사에도 다 중요한데, 근대가 딱 오면 인간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져요. 그러면 인간이 이제 민족이나 국민 단위로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.
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민족주의라든가 국가 이런 게 아주 초월적 기호로 등장을 하게 되죠. 갑자기 이제 민족주의라든가 국가 이런 게 아주 초월적 기호로 등장을 하게 되죠.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발견하는데 바로 이제 식민지가 됐잖아요. 그래서 부재로서 이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이때 이제 정서적으로 한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막 그래서 한국인은 굉장히 이제 한의 민족이고 막 아리랑과 뭐 또 뭐지 김소월의 이제 초혼 뭐 진달래꽃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의 정서라고 막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. 뭐 조선시대 판소리 문학도 그렇고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한이 없었어요 사실. 굉장히 해피엔딩이 너무 많아서 지나쳐서 좀 문제였고 지나치게 한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진 거지. 그때 그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뭐 영화나 대중문화 뭐 이런 게 끝없이 우리는 한을 내재한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벗어나려면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래서 기원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가 등장하면서 그때는 아리랑도 완전히 이제 한이 없는 아리랑이 됐고 지금 21세기가 돼 보니까 한국인이 참 낙천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하나 지나치게 액티브하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이런 성격이 있구나를 이제 느끼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제 한이나 비극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막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굉장히 왜곡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밝히는 의미에서 이제 계몽의 시대를 쓰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권을 특히 이제 쓰게 된 중요한 이유는 멜로드라마 때문에 너무 멜로드라마가 여성성과 사랑에 대한 왜곡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구나. 21세기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점입가경의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최근에 멜로를 보면 뭐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을 뿐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뭐 보상 심리라고 하기에도 좀 심각할 정도로 환타지가 심해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급기야 이제 재벌 2세에서 외계인까지 등장을 하시고 그리고 막 그냥 유령처럼 막 출몰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사랑의 어떤 낭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여성들이 왜 이렇게 남성이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조금 이상하잖아요. 여성이 지금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진출도 많이 하고 남성에 비하면 경쟁력이 높아졌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남자를 원할까? 돈도 많고 그다음에 잘생기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초능력도 있고 이래야 되는 그리고 이런 남자가 또 나만을 사랑해주는 순정파일 거라고 믿는 이 순진무구함 이것도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요. 근데 이런 이미지가 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소비되는가. 근데 이렇게 될수록 사실 연애는 점점 불가능해지고 연애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여성성하고 이런 종류의 사랑의 환타지 그게 이제 어디로부터 이랬는가. 그래서 돌아가 보면 이 근대 계몽기에 이광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광수가 설정해 놓은 어떤 사랑의 문법 이제 그거에 의해서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하고 그렇게 사랑이 설정이 돼버리면 여성은 그 사랑으로 자기 존재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
그 세상이 아무리 뭐 여성 해방과 자유를 이렇게 성취해도 다 내면적으로는 이미 그런 사랑에 긴박이 돼버리는 거죠. 이런 사랑을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돼.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무 지금 사는 게 헛헛해. 그러니까 결핍을 생산하는 지금 거처가 돼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여성성, 이런 종류의 사랑의 환타지는 이제 망상이다. 이 망상을 깨부시는 망치로서의 그 계보가 필요하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다른 가치는 좀 약간 희석이 되잖아요. 민족이라든가 뭐 국가주의 이런 거는 희석이 되고 그 가족주의도 뭐 조금 이제 관계가 이완이 되는데 그럼 남는 게 정말 멜로적인 연애. 그래서 여성은 멜로에 빠지고 남성은 야동에 빠지고. 그래서 이제 연애와 성이 또 너무 분리되는 것도 굉장히 왜곡된 형태고 이건 둘 다 변태잖아요, 사실. 이런 막 이미지로서만 연애를 갈구하는 것도 변태고 그냥 오로지 그냥 성적인 욕망만 흘러다니는 것도 변태고.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게 돼도 어떤 뭐 격정의 멜로를 찍어도 결핍을 생산하게 된다. 그러면 모두가 상처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서 나를 치료하고 위로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배치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성 내부에서는 어렵다. 기원으로 가서 그 안에서 외부를 이렇게 깨고 나와야 돼. 그게 이제 설국열차에서 계속 앞으로만 가갖고 뭐 답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송강호 씨가 옆에도 문이 있다. 그거. 그러니까 그 다른 문을 박차고 나와야 우리가 이제 다른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하죠. 그러니까 근대성 그 자료를 막 볼 때 다른 거는 조금 이제 예상을 한 건데 이 위생 부분은 진짜 좀 놀랬어요. 민족주의자건 뭐 친일파건 뭐 하여튼 또 뭐 보수주의자건 누구나 너무 위생을 강조하는 거예요. 그 김옥균처럼 그 갑신정변의 풍운화도 서울의 이 길거리에 똥오줌이 문제야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위생을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야 이런 식의 관념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위생국을 설치하고 뭐 이제 이 가옥 구조를 바꾸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뭐 위생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위생이 고생이다, 위생이 왼수다 뭐 이런 노래가 아주 줄기차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리학이 진리라는 것은 이제 바뀌지 않더라고요. 그래 병리학이라는 건 세균하고 몸을 분리를 해서 질병이 세균의 침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의학은 뭐예요? 이 세균을 몰아내는 거.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이 신체를 보는 게 병리학이잖아요. 그러니까 병리학이 들어오면 내 신체에 대한 어떤 상이 생기는 거죠. 이렇게 그러니까 깨끗한 거, 더러운 거. 그다음에 몸하고 몸 밖에 침입자. 이제 이렇게 이분법이 생기니까 이제 막 죽어라고 씻어대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생관념, 뭐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야 되고, 뭐 집에 꼭 샤워실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전염병이 계속 돌면 무조건 씻으라 이거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거의 청결 강박증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뭐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면역계 질환을 낳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물을 일단 다 골수까지 빼먹게 될 거고 그러면 사막화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미세먼지가 오고 미세먼지 오면 아무리 씻어봐야 도로 피부는 더 거칠어지고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위생관념에서 일단 벗어나서 몸과 세계를 보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동의보감 작업을 이제 한 몇 년 했잖아요.
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위생관념을 벗어나려면 이런 식의 이제 동의보감식의 이제 신체관, 몸과 우주의 이 관계 이런 게 필요하다.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동의보감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밝혔는데, 그런데 그게 이제 좋다는 걸 알아도 이 위생의 그 어떤 계보학적 근원 이런 걸 이제 잘 모르면 여전히 이제 같은 패턴으로 살면서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고 몸을 항상 어디 갖다 맡기는 거죠. 예, 세균을 몰아내면 돼,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돼, 그 다음에 정기검진을 하면 돼. 지금 뭐 검진이나 뭐 과잉 진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도 이거를 못 끊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의보감은 그런 몸과 세계에 대한 또는 질병과 치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제시해 준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근대적인 위생관념의 뿌리, 이제 그 기원을 좀 알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되게 소중한 거죠.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가,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체를 어떻게 이제 지배하고 재배치하게 됐는가,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위생의 시대를 쓰게 된 이유죠. 이제 감리당이나 남산강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 의외로 그 근원이나 기원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. 근데 문제가 있어. 그럼 동의해요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그런데 마치 이게 절대적 진리처럼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이거를 벗어나지 않고 막 이렇게 보완 수정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고,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120년밖에 안 됐다는 거. 그렇게 어느 날 느닷없이 들어온 거죠. 계몽의 시대건, 뭐 연애의 시대건, 위생의 시대건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그게 세팅이 된 거예요. 그때는 이제 힘과 이 전 세계 그 어떤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주어져 버린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. 그게 옳다, 그게 진보다, 그게 발전이다, 이런 논리하에.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좀, 이 길은 아닌가 봐요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. 그런데 이제 이 동력이 바로 이제 그 계보학에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니체도 계보학을 이제 망치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게 하나의 가상이라는 거, 세계를 보는 하나의 시선에 불과하다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. 그게 계보학이 갖는 아주 장점이 아닐까.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깜짝 놀래요. 그리고 이광수 소설을 읽고 예전에 교과서에서 읽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기회가 되죠.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.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구나. 이런 거를 알게 될 때 이제 그 좀 충격과 함께 대안이 뭐냐라고 묻기 전에 자기가 일단 이 표상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. 그러니까 설국열차 얘기를 하면 문을 박차고 나오는 힘, 그게 필요한 거예요. 여기 아무리 달려가도 뭐가 없어. 꼬리칸이나 머리칸이 같아. 이렇게 알면 나올 수 있잖아. 나오면 뭐가 있는지 사실 몰라. 나왔더니 뭐가 있었어요? 북극곰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쟤랑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라고 생각을 그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다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게 촥 안전하다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